예. 이거 이게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래프거든요. FRED 그래프. 그래서 접속을 하시려고 하면은 FRED 그래프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FRED 그래프. 뭐 어려울 거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 같은 건 이제 체크할 때 이제 몇 가지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대표적인 그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 이격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힐드 음, 뭐죠? 올려주신 거 뭐예요? 이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ILD 그래프 들어가신 다음에 몇 가지 지표를 보실 매크로 지표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지표를 보실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정책금리 있잖아요. 정책금리를 FRED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페데랄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 그러면은 지금 5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이렇게 정책금리의 변화가 이게 쭉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중간에 이제 음영이 나타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리세션이에요, 리세션. 그래서 이제 80년도 이후는 빼고 최근에 관련된 90년도 이후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세션 하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려지는데 음, 리세션이 발생하는 사유는 그냥 그거 같아요. 보니까요. 호황, 지나친 호황이 발생되면은 지나친 주식, 증시 상승이 발생되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반드시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기본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펀드 레이트가 보면은 가장 주식 시장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책 금리거든요. 정책 금리 상승하다가 꺾이는 초반에 이제 꺾일 때 그때가 가장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오히려 인하 초기 시점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점이고 이제 정책금리 90, 89년도에 정책금리 정점이고 2000년도에 초반 그다음에 2007년 이 다 아시는 이제 금융위기잖아요. 2008년에 그다음에 여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 2019년 그리고 현재 이제 6월에 이제 인하 시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 모두 정책금리 정점에서 꺾일 때 이후에 리세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리세션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은 이게 리세션 얘기하면은 좀 뭔가 사이비 같거나 뭐 좀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거창하거나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100% 이제 1990년 이후에는 거의 100%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기현성은 언제든지 오픈해놓고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으로 차트로 이제 보실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디트 그래프를 누르신 다음에 헤드라인 누르시고 나스닥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데이터 시리즈 누르고 포맷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는 좌측 보조축을 쓰는 거죠. 이제 엑셀 똑같이 하나는 우측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텔레그램에다가 가끔 가다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현재는 최근에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19년에 판박이라고 대잡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책금리 이제 고점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5.25 정도, 5.3.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정책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예측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이 정책금리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일 때 그 전에 미리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보시면요. 잘 보시면 모르겠네.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를 잠깐 봐볼 거예요. 2000 도표명 확대해서 정책금리가 이렇고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락하기 정책금리 고점 찍기 전에 이제 증시는 고점을 기록했고 정책금리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지수가 같이 빠졌었고요. 여기보다 최근에 보는 게 낫겠죠. 2019년도에. 이게 거의 판박이라고 생각해요. 데자뷰 보시면은 저희가 2022년 10월에 이제 저점을 기록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는 2018년 12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지수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달 정도 이게 지연이 된 거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정책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책금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조정받고 이거를 2달 정도 뒤로 미룬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를요. 이게 저점이 12월이었잖아요. 이게 현재 최근에는 10월이었잖아요. 여기 쪽에 보시면. 그러면은 이거를 2달 정도 뒤로 미루면은 이 정점이 5월 정도였잖아요. 정점이 일단 1차 정점이 3월로 뒤로 미룬다. 아, 이거 설명을 잘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뒤로 이거를 19년도를 판박이로 보시면은 대자뷰로 보시면 뒤로 이게 쭉 2개월씩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고점이 현재 3월이잖아요. 3월로 감안하시면 되시죠. 이게 정점을 기준점을 봤을 때 요 저점하고 그러면은 현재 시점하고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여기 12월부터 약 5개월간 지수 상승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5개월간이면 3월이잖아요. 3월.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말. 그래서 이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거 과거로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이렇게 정점에서 한 8,164에서 7,333이면은 몇 프로 하락인가? 10% 정도 하락 받겠네요. 10% 정도 하락했었네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런 작은 하락에 대해서 연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금리가 정점금리에 일어났다가 빠지면은, 얼마 있다가 리세션이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공포 탐욕 지수 관련해서 이제 너무 상당히 장기간 과거 사례 대비 현재 과거 공포 탐욕 지수에서 탐욕 구간이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3개월 정도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3개월 반 과거나 한 2개월 반이 최고였었는데 2년 동안 현재 3개월 반이면은 가장 긴 구간이었었고 그다음에 정책금리 관련해서 과거 19년 사례를 대비하면은 현재 이제 조정을 받을 시기가 이제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잠시만요. 그래서 4월 한 달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릴 때도 한번 같이 설명드렸었잖아요. 4월 한 달은 좀 증시가 좋지 않을 것 같고 3월 초부터 이제 반도체는 고점 구간이라고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매도하는 것이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사이들이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거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10% 정도 증시 조정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리세션이 문제예요. 100% 발생됐다는 그래서 조정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사이비가 보자 약간 좀 이상한데 음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나?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개월 정도 뒤로 이제 레깅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년 3월이잖아요. 이 리세션이 발생했던 게. 그래서 아무리 증시가 이제 고점을 하락한다면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증시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화랑새를 타면은 항상 머릿속 개념을 두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크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20년 3월이니까는 이거를 뒤로 2개월 미루면은 25년 뭐 1월 아니면 24년 12월 24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러티브 쪽에 이제 관련된 그런 강력한 장세들이 발생됐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제 생각대로 4월 달에 이제 증시 조정이 발생되고 다시 이제 5월부터 다시 증시가 상승세를 턴한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러티브 쪽이 아니라 이제 철저한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좋은 주식들만 골라서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발생된다는 개념은 되게 좀 허황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항시 이제 24년 하반기에는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끝나는 시점이니까요. 2분기에 이제 같이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되시고, 다른 것들을 몇 개 지표들을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국채금리 보시잖아요. 그냥 몇 개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10 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10year 트레저리 컨스턴트 매추얼이 마이너스 2year 트레저리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향상 같은 데는 이제 장기 금리는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단기는 2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 마이너스 시킨 게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신문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0값을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하면은 0 이하면은 이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역전 형상. 이게 이제 전조 형상이죠. 리셋의 강력한 전조 형상, 전조 형상의 시그널이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요. 근데 지금 과거 대비 이때 빼고는 가장 강한 역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크해볼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고, 아까 그 펀드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정크본드 스프레드를 보시면요. 네 번째로는 하이힐드. 그럼 하이힐드 치면 이게 ICE, BOFA, US 하이힐드 인덱스 이펙티브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이격률이 급등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근접하게 되면은 위험 신호가 근접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아까 미국 정책 금리하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하고 그다음에 요 정크본드 옵션 어저스트 스프레드 이거 이익률 이게 갑자기 튀는지 안 튀는지 그다음에 환율 원달러 확률하고 중국 위안화 환율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해 보신 거지 네 가지 정도 체크해 보신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이것들을 중간중간 이제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할 때 계속 있으시면은 공유를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못 보신다 그러면은 이걸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매크로나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주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하기도 하고 맞춰도 본전 이거 틀리면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매크로 개념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정책 금리 하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수도 너무 많이 상승했고, 현재. 이런 리셋이 발생된다는 거는 지수들이 그냥 너무 과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수 상승 고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잡담은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단기적으로도 과거의 19년차 사례를 보면은 4월 달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는 오늘부터라도 증시 조정 고점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매도를 좀 했고 관련돼서 대체하는 이제 주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사견이니까는 그냥 참조하세요. 네, 이쯤에서 잡담은 그만두고 이제 RELN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시스템이라고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이제 에드가 시스템을 입력하면은 미국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국내는 전자공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자공시 시스템은 에드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보시면은 에드가 시스템을 누르면은 컴퍼니 파일링 X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나 아니면 회사명을 입력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은 이제 티커라고 합니다. 티커. 번호가 아니라 네임 앤 티커 심볼을 입력하시면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은 해당되는 이제 기업의 이제 전자공시 사업보고서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RELL 치면은 이렇게 리차드슨 일렉트로닉스 관련돼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셀렉티드 파일링스라고 보시면은 미국 기업은 이제 10K가 이제 애뉴얼 리포트 연차 사업 보고서고요. 연말에 나오는 사업 보고서 10Q Q가 쿼터잖아요. 그 10Q가 쿼터리 리포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연말 사업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를 과거 거를 전부 다 보시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10K 애뉴얼 리포트하고 10Q 쿼터리 리포트를 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View all 10Ks and 10Qs 모든 연차 사업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를 보고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순차적으로 떠요. 보시면요. 여기 리포팅 데이트가 나와 있고 파일링 데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애니얼 리포트가 이제 연발 사업 보고서잖아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이게 1분기, 2분기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국내는 이제 1분기, 2분기가 3월 말, 6월 말에 간단하게 구분되는데 미국에는 회계연도들이 다 상당히 제각각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를 하시면 되시고 애뉴얼 리포트를 보시면서 파워포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나눠 드렸잖아요. 엑셀을.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접근하실 때 가장 이제 어려우신 게 뭐냐면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는 언어적인 이제 장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 사업보드 이제 구성은 똑같아요. 국내 거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내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제품별 매출액, 레비뉴가 이제 매출액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기본적인 용어는 외우시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지역별 매출액 이런 것들만 있으시면은 기본적인 분석이 가능하시고 투자가 가능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구성을 보시면은 콘솔리데이트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손익계산서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되시고 레비뉴는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액. 그러면 코스트가 뭐겠어요? PQC라고 하잖아요. C에서 코스트는 비용이잖아요. 코스트 오브 레비뉴는 매출 원가겠죠. 그럼 그로스 프로핏은 이거는 다 아시죠? 매출 총이익, GPM은 매출 총이익률,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는 판관비겠지, 판관비. SG&A는 판관비율,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이익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 OP라고 하죠, OP. 그래서 OPM. 넷 인컴은 순이익, NPM은 순이익률. 이거 기본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고, 국내 기업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수치들을 뽑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에는 이제 누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 1, 2, 3분기 다 빼주시면 되시고, 분기별로 이제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아이고, 컴퓨터가 뭐져 그랬네, 갑자기.
이러네요. 음. 리처더슨 일렉트로닉스는 그 EMS 기업이고요. 국내 뭐 한국 컴퓨터나 아니면은 한양디텍 아니면 DKT 이런 같은 DKT인가? 같은 이제 EMS 기업입니다. 일렉트로닉 매니페क्처링 시스템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고, 국내 기업들도 IR 같은 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IR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RELA, 이게 티커가 RELA거든요. 아니면 리차더슨 에이지 일렉트로닉스, 한 칸 띄고 IR 치면은 IR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제 비즈니스 유닛이나 컴퍼니 오버뷰, 기업 기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고, 파이낸셜 뉴스 같은 거나 프레스룸 같은 것도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편하시고 해요. 물론 이제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같은 것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IR 자료를 같이 보시면 참고하시면 편하시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PMT라고 해서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력 쪽에 이제 핫하잖아요. 그 LS 일렉트로닉스 뭐 그런 것들. 잠시만요. 아, 목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워그리드 쪽에 이제 전력 쪽에 이제 관련된 제품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린 에너지 신재생 쪽에 헬스케어 캔비스는 뭔지 모르겠네. 커스텀 디스플레이 솔루션스 디스플레이 쪽인가 보네 보니까 그 여러 복합적인 산업적인 이제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이렇게 파워그리드 튜브 이렇게 전력 쪽 관련된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쪽에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RLL의 추천은 절대 아니고 근데 그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계약 부채나 그런 것들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부채하고 이제 매출액의 연계성을 시켜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코리레이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설명드리기에 좋은 예시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업 부품 같은 것도 보면은 요즘에 이제 핫한 이제 전력 그리드 뭐 그쪽 관련된 데 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형주인데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엑셀을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선수공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매출액 추론하고 근데 미국 기업도 이제 선수공하고 수정거 두 개가 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돼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는데 수주장고는 백노우라고 있거든요. 백노우. 백, 백, 아니, BCK, 로그. 이런 것들은 뭐 수주장고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백노우. 그 다음에 계약 부채는 디퍼드 리베뉴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베뉴가 매출이잖아요. 2연, 2연 매출. 그래서 계약 부채라고 하고, 이걸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디퍼드 레비뉴. 디퍼드 레비뉴. 이연 매출, 선수금, 이 개념을 보시면 되시고, 당연히 계약 부채는 어디라 명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부채에 이제 유동부채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디에 명기되는지. 근데 연차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순서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이제 사업계약, 리스크 팩터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설명 쭉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밑에 내려가시면은 파트 2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앤 서플리먼터리 데이터 서플리멘터리라는 건 이제 주석이거든요. 주석 부록 이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저희들 필요한 재무제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재무상태표겠죠. 재무상태표. 근데 컨솔리데이트도 이게 컨솔리데이트가 연결이거든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에셋이 이제 자산이잖아요. 국내 사업보수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에셋, 라이애빌리티가 이제 부채거든요. 부채, 에쿼티가 자본, ROE라고 하잖아요. 리턴 온 에쿼티 할 때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산 이익률은 ROA, 에셋, 리턴 온 에셋.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라이애빌리티가 이제 부채라고 해서 말씀드린 커런트가 이제 유동부채. non 커런트 라이애빌리티가 비유동부채고 그러면은 디퍼드 레베뉴는 어디에 포함되겠나요? 유동부채에 포함되겠죠? 유동부채. 여기 이제 현재는 명기가 돼 있지 않는데 디퍼드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위에 이제 오른쪽에 차기 뜨잖아요. 그 미국 같은 선수금 같은 거 찾으시려면 만약에 유동부채 명기가 안 돼 있으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석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퍼드 디퍼드 리베뉴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주석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선수금. 디퍼드 리베뉴를 설명을 보시면은 디퍼드 리베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분기별로 이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수치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공리기업과 마찬가지로 디퍼드 레베뉴를 분기별로 이렇게 따다가 명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퍼드 레베뉴 선수금을 레깅을 마찬가지로 이제 공리기업 같이 똑같이 레깅을 시키는 1개 분기 레깅, 2개 분기 레깅. 그래서 매출액과 상관관계의 코레레이션을 걸면은 1개 분기 레깅했을 때 95.7%예요. 이거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선수금이 디퍼드 레베뉴가 275 저점이에요, 저점. 그래서 차트를 그리면은 이렇게 근데 강력한 매출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으시잖아요. 현재. 그래서 알리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퍼드 리베뉴를 강력한 선행 지표를 보시고 이게 터닝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가능하겠다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입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백로고라고 있거든요. 또 수주잔고, 데퍼드 리베뉴 두 가지를 지표를 국내 기업 같은 이제 강력한 선행 지표로 판단하시고 이것들을 추출해서 분기별로 데이터화 시켜서 차트화 시켜서 매출액과 비교해 보시는 거 상당히 필요하시고 음, 다시 한번 이제 그 손익 재무제표 관련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산, 커런트 자산, 캐시인 캐시 이퀘블런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겠죠. 여기서 인벤토리가 뭐겠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죠. 인벤토리.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이거를 만약에 영어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면은 오른쪽 마스크 누른 다음에 번역을 누르세요. 번역을. 근데 영어로 일단 계속 그냥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뭐 번역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미국의 재무제표의 이제 용어들은 외우시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사업보고서에 있는 순서들하고 똑같거든요. 보시면요. 국내도 전자공시 보면 재무상태표 처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어카운트 리시브able 뭐겠나요?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 매출 채권 계정 받을 수 있는 계정이잖아요. 권리 매출 채권 인벤토리스는 평일이니까는 10시 40분이니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쭉 계속 말씀드릴게요. 질문 안 하고 인벤토리스는 재고자산 프리페이드 익스펜시스 앤 아더 에셋은 이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자산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런 것들 뭐 있잖아요. 넌 커런트는 이 커런트는 이제 유동자산, 넌 커런트는 비유동자산. 그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겠나요? 토지하고 자산, 유형자산들이잖아요.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이게 이제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PPE라고 하는데 PPE는 뭐하고 연계되면 당연히 캐펙스하고 연계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현금으로 해서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장비, 플랜트, 공장, 프로퍼티, 자산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 이제 캐펙스가 연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인텐지블 에셋은 무형자산 그래서 전체 비유동자산 합계후 이게 토탈 에셋이 이제 자산의 총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산 총계 국내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라이ability 스톡홀더스 이쿼티는 부채와 자산, 커런트 라이ability는 유동부채 국내와 똑같죠. 비유동부채. 여기 이제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커런트 유동부채에는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매입채무, 어카운트 페이에이블, 지불해야 될 권리, 계정. 아까는 어카운트 리시브에이블은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매출 채권, 어카운트 페이에이블은 매입 채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기 자본, 토탈, 스톡홀더가 해서 주주거든요. 주주의 자본, 자기 자본, 여기 토탈 스톡홀더스 에쿼티. 그래서 부채 비율은 총부채 나누기, 토탈 라이애빌리티 나누기,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부채 비율이 나오겠죠. 부채 비율이 꽤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컨솔리데이트는 연결이거든요. 연결. 이게 자회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 콤프레시브 인컴, 손익계산서 이거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매출액을 레비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비뉴 또는 넷세일스라고 합니다. 이게 매출액이죠. 그래서 이게 분기 이건 연차 사업보고서니까 연말 매출액들이고 코스트 오브 세일스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매출 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 오브 세일스가 비용이잖아요. 당연히 매출 원가겠죠, 매출 원가. 순서로 그냥 똑같습니다. 국내 기업들하고. 그것들하고 상상하시면서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 되세요. 미국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냥 쳐다보면서 고민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것들을 할 때 그냥 혼자서 머리 싸매고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영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들여다보세요. 관심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거 아니면 테슬라, 뭐 구글 뭐 그런 것도 좋고 그 보면은 다 똑같아요. 국내 기업들하고. 그래서 국내 기업 사업 보고서 하나 띄우고 이거를 띄워놓고 같이 이제 순서를 보시던가 이렇게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이겠죠. 그래서 셀링 앤 제네럴 이거는 판관비, 판매비, 판매 관리비, 디스포설 오브 에셋은 이거는 모르겠네. 자산 처분 상각비, 자산 상각비.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은 OP라고 하잖아요. 보통 오퍼레이팅 프로핏 또는 인컴, 영업이익이겠죠, 당연히. 아더 인컴 엑스펜스는 영업이 기타 영업 비용 그런 것들. 그래서 넷 인컴은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고 넷 프로핏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순이익률은 MP라고 하잖아요. MPM 마진. OPM은 OPM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 또는 오퍼레이팅 인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미 배당 수익률 디바이든드는 배당 관련이잖아요.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EPS 관련돼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이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이해하신 다음에 각각 이제 필요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나 판관비를 따다가 입력을 다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분기별로 입력을 해서 다 완료를 시켜놨고요. 엑셀을 공유해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미국 쪽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퍼드 리베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계약 부채하고 계약 자산, 매출채권하고 계약 자산 관련해서 이제 그 리스크하고 베네핏 같은 것을 체크하자고 말씀드리죠. 똑같아요. 보시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요 디퍼드 리베뉴가 선수 계약 부채, 선수금, 장기 차입금. 그래서 이렇게 토탈 라이빌리티가 이제 전체 총부채에서 디퍼드 리베뉴가 몇 프로인지 계약 부채 몇 프로 포함되는지 조정 뎁 레이시오가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에서 계약 부채를 제외시킨 이제 조정 부채 비율을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수주형 기업들 관련 기업들 똑같은 개념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겉으로 보이는 뎁 레이시오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근데 디퍼드 리벤이 계약 부채를 제외시킨 조정 부채가 몇 프로 단위인지 그거 기억나시죠? 조선주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쪽에 요 도표가 이거 아까 선수금 설명드렸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인벤토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전율 계산시켜 놓고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매입채무 회전율을 아까 요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뽑으시면 되시겠네요. 간편하게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인벤토리스가 재고자산 분기별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네, 매출채권은 어카운트 리시브레이잖아요. 이것들을 분기별로 다 뽑아갖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매출채권도 관련해서 어카운트 리시브를 아까 다 뽑았잖아요. 이쪽에 입력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들은 누적이 아니라 그냥 분기별로 다 표기된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뽑으시면 되시고, 인벤토리스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재무 주석에 명기가 세부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원재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뽑으시려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이 수치들을 발췌해서, 근데 미흡격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재무상태표 발췌해서 이렇게 회전율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고, 현금 흐름 관련해서는 체크하는 거는 같이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 보시는 법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컨솔리데이트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가 이제 현금 흐름표거든요. 연결 현금 흐름표. 그러면은 OCF라고 설명드렸잖아요. OCF,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액티비티 캐시플로우거든요. 이 영업 활동 액티비티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래서 OCF는 요 값들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이 값들을 OCF에는 감가상각비 같은 게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디프리시에이션, 아모티제이션이 감가상각비예요. 요 감가상각비를 발췌하려고 하시면은 이것들을 발췌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OCF에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재고자산 쪽하고 인벤토리하고 어카운트 리시브에블 매출채권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벤토리하고 매출채권 국내 기업들하고 똑같습니다. 어카운트 리시브에블 매출채권 인벤토리스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재고자산이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현금 유출. 그래서 OCF가 23년도에는 현금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마이너스 OCF가 발생됐다 보시면 되시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인베스팅 액티비티거든요. 여기서 인베스팅 액티비티. 그러면 여기는 미흡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 캐펙스잖아요. 캐펙스의 약자. 캐피탈 자본적 지출, 익스펜디처 또는 아까 P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퍼티 앤 플랜트 이퀴프먼트.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로 명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이제 명기 빼주면 되는 거죠. 7378이 이게 이제 캐펙스라고 보시면 되시죠. 23년도에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거 기억하시고 하는 걸요. 또는 PPE. 그 다음에 파이낸싱 액티비티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게 이제 디바이덴드가 배당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금. 그리고 프로시드 프롬 이시언스 오브 커먼 스톡은 주식 보상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싱 액티비티가 이게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고, 플러스는 거는 차입금 상환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배당금 현금 유입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캐시행 현금성 자산이 이제 해당 기간의 현금성 자산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이렇게 보시면 되죠. OCF 뽑으시면 되시고, 캐피탈 익스펜디처, 캐펙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뽑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시고, 8119 7378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같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이것들 다 뽑으셔갖고 산출해서 8199
그래서 앞에 분기를 다 누적이니까 빼주시면 되시고 7378 이렇게 해서 캐펙스를 입력하시면 되시고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똑같으니까는. 그 다음에 아까 PMT라고 해서 이제 전력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세그멘트별 매출액이 명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주석들이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뽑으셔갖고 분석하시면 되시잖아요. 보통 제품별 매출액이 세그멘트라고 명기되거든요. 세그멘트, 제품별 매출액, 세그멘트 보시면은 이제 세그멘트별 제품별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SS가 매출액이고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제품별 매출액을 세그멘트별로 아까 PMT 여기 보시면은 IR 프레젠테이션에 보시면 이렇게 제품별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비즈니스 유닛이 제품별 매출액 구분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명기되어 있으니까는 이것들을 제품별 매출액을 뽑아서 분기별로 해서 엑셀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놨고 차트로 만들면은 이렇게 제품별 매출액 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PMT 전력 그리드 관련돼서 이제 PMT겠죠. 이제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최근께 GPM PMT 제품군의 GPM 추세고 매출액 추세고 보시면요. PMT 세그먼트 비중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현금으로 막 명기 아까 된 거 똑같이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이게 이제 레비뉴가 매출액이잖아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이 영업이익, OPM이 영업이익률, GPM 환관 비율 이렇게 다 똑같이 이제 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발췌해서 그다음에 인벤토리 재고 자산 아까 제 회전율이 상당히 좀 안 좋네요 보니까요 현재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되시고 아까 부채 관련해서 이제 데퍼드 레베뉴가 계약 부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 부채 비율 관련해서 이제 삽차시킨 거고 캐시 이커멀런트는 현금 및 현금 손자 자산 많이 빠지고 있네요 현재.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지역거래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별 매출액 현황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매출이 높게 발생되는지 지역별 매출 총이익률도 나와 있고 아까 계약 부채하고 매출액하고 랭잉시켰을 때 1개분기 랭잉시켰을 때 95.7%로 해서 강력한 매출 추론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계약 부채 선성을 받으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를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데퍼드 리베뉴가 이제 계약 부채 선성금이니까 인벤토리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이거는 레비뉴하고. 근데 선성금은 빠지는데 재고자산은 늘고 있어요. 이거는 갭이 벌어진다는 거는 추세성이 벌어진다는 거죠. 좀 위험한 추세성이잖아요. 이게 인벤토리스가 같이 가야 되는데 선성금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회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사이가 이겁니다. 선수금은 빠지는데 재고자산은 계속 쌓여있고 그래서 되게 조금 현재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는 조심하셔야 되고 추천은 절대 아니고 그냥 보실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 개념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시고요. 지오그래픽은 이제 지역별 매출액, 지오그래픽 입력하시면 되시고, 지오그래픽 리지온 지역이고, 미국, 뭐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이거 분기별로 다 따라가시면 되시고, GP도 이제 지역별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자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지역별 매출액. 그다음에 인벤토리스는 밑에 또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원재료는 로우 메터리얼, 그다음에 제공품은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인벤토리가 별도로 안 돼 있네, 이건. 표로는 안 될 거예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로 명기되어 있네,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로우 메터리얼이 아이고, 인벤토리스가 각 분기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핀시드 굿즈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제품, 완료된 제품, 로우 메터리얼과 원재료, 워크인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무기의 제공품.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각각 뽑으실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을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핀시드 굿즈, 보통 뭐 엔터즈 할 때 이제 굿즈 그러잖아요. MD. 그래서 핀시드 굿즈가 이제 제품, 로우 메테리얼 원재료, 워크인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진행되고 있는 작업 중인 재고자산, 그래서 제공품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미국 기업은 재미없으시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는 돌려오시고. 그래서 제 계획은 2분기 때는 하나를 더 잡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제 생각대로라면은 4월이나 5월은 그렇게 증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은 뭐냐면 1분기처럼 이제 수익률 같은 거나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 공부를 이제 좀 더 하는 그런 채널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현 좋으니까 말이 잘 안 나왔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조선 쪽에 집중해서 이제 섹터 쪽으로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면 테슬라 쪽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쪽하고 연계시켜서 미국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때는.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2시에는 한라 IMS하고 한라 IMS IR분은 오늘 연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신다니까 내일 통화한 다음에 내용들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조선주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 때는 조선주가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한번 섹터를 한번 TFT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한번 조사를 싸그리 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또 뵐게요.